뭘로 해야 되나?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 친구 을 출신의 국민의힘 이현성 의원입니다. 현 정부에 대한 그 경제 분야 질의에 앞서서 전 정부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짧게 평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경제학 족보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과 무분별한 그 현금 살포 정책은 우리 경제를 멈춰 세웠고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은 서민과 청년층에게 좌절과 고통만 남겼습니다. 작년 5월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새로이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야당에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지난 1년 1개월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해봤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예견은 불확실했던 한반도 안보 체제를 굳건하게 확립을 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제의 시간입니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단계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면서 13년 만에 원전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프로젝트와 대규모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내도 규제 일변도나 재정 퍼주기에서 벗어나 성장 동력을 잃고 무너진 국가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국회는 거대 야당의 떼쓰기와 입법 독주에 가로막혀서 국가 채무나 재정 적자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 준칙조차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노조의 불법 폭력 시위는 여전히 우리 시장의 불안 요소로 손꼽히면서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십시오. 예, 그 총리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매우 엄중한 그런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유례없는 고물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급증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위기 대응 여력도 크게 위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서 민생 안정, 시장 중심 경제 운영, 미래를 대비한 정책 적극 추진 등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또 어려움이 큰 시민이나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규제 혁신, 건정 재정 기조로 전면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래 대비를 위해서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3대 부분의 구조 개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현재의 상황이 그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된 그 윤석열 정부 탓입니까? 아니면 전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전 정부의 정책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전의 활성화 그리고 원전 정책의 재정립 같은 것은 사실 상당히 그동안의 정책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은 그런 아쉬움이 매우 큰 그러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재정의 건전성의 악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우리 경제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상당히 좀 낮추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17년도에는 36%였는데 2022년에는 49.7%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마지막 부총리였던 홍남기 전 총리는 국가 재정을 악화시켜 놓고 떠나면서 임사에서 중기 재정 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야당은 현재 경제 상황을 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만큼 자유롭습니까? 그나마 윤석열 정부가 꺼져가는 국가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고 올해 재정 지출 역시 전년 대비 5% 증가 정도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회도 여야 모두가 현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이달 초에 당정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가지고 민생 법안의 국회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되는 그 국정과제 및 규제개혁 법안이 몇 건 정도 되나요? 현재 규제개혁 법안은 약 74건이 계류 중에 있고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은 약 196건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 중에서 국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약 58건에 대해서 6월 국회 통과를 우선적으로 통과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집중하고 또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법안 58건 그 현황을 보니까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는 재정법이 8건이나 있고 그 밖에도 민생 안성을 위해 가지고 시급하게 필요한 재정법들도 9건이나 계류 중에 있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1년 동안에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 발의된 법안 10건 중에서 6건이 아직 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제는 좀 대부분 새 정부가 출범을 할 때에는 국회에서도 그 새 정부가 생각하는 그러한 정책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는 것이 되게 딴 나라에서도 많이 보이는 그런 사례이긴 합니다만 지난 1년 동안은 그러한 그 협조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크게 그렇게 도움을 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예산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려운 과정에서 여야가 협조를 해주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경제 정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규제 혁신, 국정 과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적어도 6개월 정도는 한의문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탄생하자마자 한의문 기간도 가지지 못한 채 국회에서 그대 야당의 발목 잡기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지금 풀어야 할 그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좀 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님 들어가시고 우리 그 경제부총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부총님 현재 국회에 그 국가재정법이 계류 중이죠. 네, 재정 준칙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재정 준칙은 나라 살림입니다. 아시다시피 한 나라가 나라든 개인 가정이든 기업이든 부채가 커지고 하면은 곧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거래자도 빚 많은 집안, 빚 많은 기업, 빚 많은 국가를 쳐다보지 않고 상당한 고금리 거래 조건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돈 써야 할 때는 많은데 세금을 낼 그런 계층은 점점 적어집니다.
가만히 이 상태로 가더라도 앞으로 엄청난 국가 재정 부담,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이 구조를 그냥 두면은 지금 이 부담이 아마 곧 국제 신용 기구 등에서도 우리나라의 경고등을 보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엄청난 빚 부담을 넘겨주게 된다. 지속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나 이 재정을 쓰고 의사 결정을 하는 곳에서 스스로 자기 규율 구속을 하는 준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정 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기준 그 GDP 대비 그 국가 채무 비율이 약 50%에 가까운 만큼 재정 재정의 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재정 준칙을 법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재정정보원에 따르면은 이대로 갈 경우에는 2070년 경에는 디폴트를 선언했던 그리스와 재정이 유사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무디스조차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난 5월에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몇 개 있습니까? 두 나라입니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입니다. 예, 우리나라와 전 세계 105개국에서 105개 국가에서 재정 준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채무 비율이 80%다, 100%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 하는데 아마 50%, 60% 가면은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경고등을 날리고 우리의 돈을 빌려 줄지 말지 심각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빌려주더라도 상당한 고금리에 그런 요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국가 재정, 경제, 우리 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예,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세균 그 국무총리께서도 바로 이 자리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당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그 고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뜬금없이 사회적 경제 기본분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 가운데 약 314억 원 규모의 부정비리 1,865건이 확인이 되어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사진 속에 그 현수막 날짜를 조작을 해가지고 운영비를 빼돌리고 또 참석자의 그 배치나 복장을 바꿔가지고 사진을 찍은 뒤에 마치 다른 행사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그 혈세 낭비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한 퍼주기로 늘어난 국가 채무를 적정하게 관리하자는데 책임지지는 못할 망정 방해만 하고 있는 꼴인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우선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재정 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 준칙의 법제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것을 정부의 공식 법안으로 발의했고,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이 다 이 재정 준칙의 법제와 관련된 법을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하신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에 관해서 현재 불법 그리고 이 비리 잘못 지출된 부분 등에 관해서 많은 적발이 되고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국가 보조금은 바로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것이 남용이 되고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혈세가 줄줄 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사용 이후에 우선 보조금을 줄 때도 적정한지, 그리고 보조금이 지급되고 나면은 이 부분이 법규에 맞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저희들이 엄정하게 검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오늘 시행령을 국무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국회도 또 더 강화하는 법안이 현재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빨리 조속히 통과함으로써 우리의 혈세가 함부로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 재정준칙 국가재정법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논의이기 때문에 이 법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이론도 있고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금 법안을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 부분은 완전히 별개 차원에서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것을 국가재정법하고 연계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오늘 마침 이거 시의적절하게 국무회의에서 시민단체 관련되는 그 시행령을 개정을 하겠다고 하니 정말 그 잘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35조 원 추경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기재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35조 추경을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추경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당초보다 세수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혹시 감액 추경 그리고 지출 효율화를 위한 지출을 조금 줄여나가는 그런 추경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님들 공히 걱정하시면서 그것과 변론으로 35조를 더 쓰겠다 하면은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한 번쯤 우리가 냉철하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정 지출 관리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처님 수고하셨고 네. 국토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맞죠? 네. 그 당시 인수위에서 조금 이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엑스포를 유치할 경우에 기대되는 우리 국가적인 경제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생산 유발 효과나 고용 효과가 물론 이 부산연구원에서 발표했습니다마는 상당한 규모로 달합니다.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생산 43조 원, 부가가치 18조 원, 고용 창출 50만 명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9년 12월까지 반드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완공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국토부에서도 이에 맞춰서 로드맵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공정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 계획 고시를 올해 12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 토지 보상 그리고 이제 그 공사 용역이 발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는 24년 11월에 해서 착공은 24년 12월, 그다음에 29년까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내년 초에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착공은 내년 말 정도 시작이 돼서 그렇습니다. 29년 말까지 끝내는 네네. 것이 되어 있죠. 예. 그 29년까지 그 개항하는데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필요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애로사항이 많죠. 왜냐하면 아직 공항을 구축으로 어떤 공법을 도입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또 이게 특히 제한된 그 방식이 상당히 그 난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 자체가. 그래서 그런 점들은 지금의 기술 수준과 전문가들이 정말 이 국가를 위한 이게 국책 사업이라는 사명감으로 해줄 것을 전제로 저희들은 전속력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그 조기 개항을 하고 또 금방 고난이도 복합공사의 그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지고 저는 그 신공항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 부산 의원들이 함께 공단 설립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어떠신지요?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또 여러 그 관계 기관들이 협력을 해야 되고 또 기술적으로 또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이게 거의 10조에서 15조 사이의 이 금액에서 결정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전담 조직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고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그런 전문 조직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것을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을 포함해서 저희가 기지부랑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그 인천국제공항 그 건설 당시에도 처음에는 그 전담 조직이 없어 출발했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지 않아가지고 뒤늦게 수도권 그 공항건설공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보다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2029년 말까지 가덕신공항이 반드시 개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조직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대신 그게 어떤 독립성 내지는 어떤 기관 산하에 있어야 되는가를 포함해서 그것도 우리 그 기본 계획 용역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들이 최선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관 들어가시고 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예, 그 총리님, 그 우리 국회는 그 지난 2021년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야말로 균형 있는 국토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야가 뜻을 같이 한 의제입니다. 현재 연말까지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 고시를 위한 그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 완료 이후에는 곧바로 실질적인 건설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건설 주체를 설립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현재 국토부가 전담 조직 관련해서 그 용역을 한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말에 나올 예정인데 정부 차원에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네,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예,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해수부 장관님,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대한 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지진 사고가 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수산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있습니까?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약 3만 건 정도의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검출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가 지금 해양 방사능 그 조사 정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지금 92군데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 수산물도 생산 단계에서부터 검사를 하고 또 유통 단계와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올해에 방사능 그 검사 대상이 국내 생산 그 수산물 기존 100품목에서 전 품종으로 확대해 가지고 검사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유통되고 있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그 수산물들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까? 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방류하기도 전에 개장부터 유포해 가지고 당장에 횟집의 피해가 지금 심각합니다. 지난 3일 민주당이 부산 서면에서 집회를 하는 바람에 애꿎은 부산 횟집이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올여름 휴가철 횟집 장사 망하게 생겼습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 수산물 소비와 관련돼서는 이 굉장히 수산하는 어업인들뿐만이 아니라 유통, 가공, 수산, 횟집들까지 대중음식점까지 영향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근거한 어떤 정확하고 신속한 과학에 근거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국민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총리 다시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습니까? 간단하게 그 배경 설명해 주시죠. 그거는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에 있는 발전소가 당시에 그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 9가 넘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해일이 발생을 했고 그 해일이 발전소를 덮치면서 일종의 냉각 시스템을 작동해야 하는 전력 공급 장치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원자로가 말하자면 용융 상태로 그렇게 됐고 거기에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지하수라든지 냉각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소위 그 손상을 받은 해결료하고 작용을 하면서 오염수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일본이 배출하는 게 오염수입니까? 처리된 오염수입니까? 그거는 그동안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분명하게 과학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모두 다 만들어 가지고 해상 방류를 한다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지금 되고 있고 따라서 IAEA라는 국제 최고 전문가 그룹과 또 그 IAEA에 있는 11개 국가들이 같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그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하고 현재 윤석열 정부 입장이 서로 좀 다릅니까?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IAEA하고 일본 정부가 협의를 해가지고 해상 방류를 결정한 그 시기에도 윤석열 정부의 시기에 여러 가지 국내 대책반도 만들어지고 했었고요. 또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IAEA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한 그 같이 그 해상 방류를 점검하고 하는 그 일도 2021년 그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을 한 거고요. 또 2022년 3월에 원자력안전연구원이 IAEA와 같이 그렇게 작업을 하는 그러한 그 기관으로서 참여하기 시작한 것도 문재인 정부가 결정하신 일입니다. 예,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과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국민의 안전, 건강 이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국제적인 기준 하에서 국제법의 기준 하에서 모든 노력을 같이 하고 있다. 또 그것을 IAEA라는 국제적인 전문 기구와 또 일본 정부와 소통하면서 반드시 과학적으로 해상의 그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 해상과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나갈 겁니다. 예, 총리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현안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그 싱크탱크라고 하는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인사조차도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설득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 국민 정서를 악용해서 국가적인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우리 정치권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좀 정치권에서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 위기, 기업 투자 위축, 경직된 노동시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경제 체질을 바꾸지 않는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도 더 심한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조언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산적에 있는 국정과제와 시급한 규제개혁 과제는 외면한 채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입법 독재, 생떼 쓰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나라보다 당이 먼저가 아니라
당보다 나라가 먼저인 선국 후당의 자세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함께 보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